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교재 이제 이번 강의는 292페이지 제3절 전세권 할 차례입니다. 그죠? 요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뭐냐? 일단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특징은 이 전세금은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그러면 권이죠, 권자는 이 지급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요, 경매할 수가 있고요, 또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전세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특징은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에요. 그렇지만 경매할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당권의 가장 본질적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경매할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은 전세권은 담보물권이기도 한 거죠. 따라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며 아울러 뭐예요? 담보물권인 특수한물권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개념적으로 잊지 말 것이 뭐냐면 전세권도 물권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게 되거든요. 따라서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설정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따진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우리는 전세 계약을 대단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뭘 안 해요? 설정 등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설정 등기를 안 한다면 전세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임차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별하는 기준이 나오는데 설정 등기 여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 계약을 하고 아무리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 되고요. 또 만약에 설정 등기까지 했다면 뭐가 되냐면 전세권이다. 따라서 설정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 전세권이냐 임차권이냐 따지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우리는 왜 관행적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느냐?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전세 목적물이 주택이라면 설정 등기를 안 하면 주택임대차가 돼가지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가거든요.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전세권보다 세입자에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굳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권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입감적으로 전세권은 왠지 좋은 권리, 임차권 왠지 후진 권리, 이런 선입감부터 좀 없앨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의의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전세권의 법적 성질에서 1번 타물권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을 가질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 두 가지인데, 첫째, 전세금이에요. 따라서 전세금은 금전이어야 하고 물건으로 줄 수는 없고요. 쌀 두 짝 이런 거 안 되고요. 또 이 전세금을 지급할 때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채권이 있다면 그것을 전세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하단에 3번 용익물권입니다. 목적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죠? 사용, 수익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4번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권도
담보물권과 똑같고요. 그래서 담보물권적 성질 부분은 전세권과 무엇이 똑같아지냐면요. 저당권과 거의 유사해진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세권도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자처럼 경매할 수도 있고 뭐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핵심 판례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자세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담보물권, 특히 저당권 할 때 좀 이해하게 되는데 이런 측면입니다. 전세권이 담보물권이라는 말은 이런 얘기거든요.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그럼 을은 갑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부동산에다가 전세권이 설정됐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따라서 세입자인 을은 전세권 설정자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고 전세권은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담보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을은 전세권을 이유로 경매할 수 있고 경매대금에서 뭐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역전현상이 벌어져요.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된 권리예요. 전세권은 오히려 뭐가 되냐면 종된 권리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담보물권은 뭐가 있어야지 존재할 수 있냐면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이전되면 전세권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쫓아가야 되는 수반성 부정성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핵심 판례에서 두 가지 판례 기본 전제는 전세권도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부정성, 수반성이 있다. 따라서 채권만 따로 띄어서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고요. 다만 전세권이 소멸돼서 없어졌다면 어차피 뭐밖에 없어요? 채권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고요. 만약에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소멸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전세권은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과 전세권을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원칙입니다. 다만 전세권이 소멸됐다면 어차피 뭐밖에 없어요? 채권밖에 없으니까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는 채권만 양도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면 전세권이 소멸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은근히 시험에 잘 내는 형태의 판례입니다. 그 다음 2번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가 나오는데요. 꼼꼼히 좀 보셔야 되는데 언제 보셔야 되겠어요? 임차권까지 다 공부하신 후에 나중에 정리하실 때 보시면 되고요. 우측에 3번 전세권의 취득 뭘 해야 됩니까? 설정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취득할 수 있죠?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전세권에 뭐가 나오냐면 존속기간이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가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최장기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권은 몇 년을 넘지 못해요? 10년을 넘지 못하고요. 갱신할 수 있고요. 갱신하는 경우에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최단기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최단기간은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냐면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은 마음이 선량하셔서 그런지 뭔가를 보장 안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거기다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는 최단기간을 몇 년을 보장하냐면 2년을 보장하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자꾸 어떻게 해요? 틀리시게 되고요. 이상하게 뭐 복잡하다라고 하시는데, 자, 받아들이셔야 돼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고 있습니까?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2년 그런 거 보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고 있다면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소멸 통고하면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뭐가 되냐면 소멸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296페이지 오시면 맨 위에 전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앞에 29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밑에 두 번째 줄. 최단 기간에 관해서는 건물 전세권의 한해 규정을 한다. 즉 건물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이 규정 때문에 혼란스럽거든요.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전세권의 목적물이 건물인 경우에는 전세권을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이때는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1년이 보장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위에가 원칙이라고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전세권의 목적물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목적물 중에 뭐에 대해서만요? 건물에 대해서만 1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가 뭐예요? 예외인 거고요. 또 하나, 건물의 경우에도 1년이 보장되려면 1년 미만으로 뭘 해야 되냐면 약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건물의 경우에도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는 거고요. 6개월이 지나면 뭐가 되냐면 소멸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 이걸 합치게 되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가 더 중요해요? 원칙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년이 의미가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주택임대차는 최대 몇 년이요? 2년이 보장되니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권에 관한 문제를 푸실 때는 건물이 원칙이 아니라 뭐죠?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문제 푸실 때 혼란스럽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겨보시면 존속기의 약정 있는 게 설명드렸고, 전세권의 갱신인데 1. 존속기간 갱신하더라도 10년을 넘지 못하고요. 2번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제도가 인정이 되는데 일단 요건은 요렇습니다.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요. 요 사이에 나가라 또는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뭐가 되냐면 갱신되는데, 요 우리가 전세권에 뭐라 그러냐면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첫째는 법정갱신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에요? 따라서 뭐 할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냐면 대항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법정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냐면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 전세권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건물 전세권이에요. 토지 전세권 인정되지 않아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집주인이 나가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또다시 갱신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법정갱신이라고 하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냐면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법정 갱신된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또다시 2년이 보장되거나 1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고하면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근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좀 유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효력. 그래서 1번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가지고 1. 전세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멋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2번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가번 건물에 관한 전세권은 토지에 관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그 효력을 미칩니다. 따라서 만약에 건물 전세권자가 그 건물을 전세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4번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법정지상권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공부했죠.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발생하는 토지 사용권이 뭐죠? 법정지상권이다. 그래서 일정한 사유에서 첫 번째 사유가 뭐였어요? 전세권 설정후죠.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냐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주의할 점은 한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상권이 뭐였나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이죠. 따라서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예요. 전세권자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교재를 읽어보면 법정지상권에서 이렇게 나와있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요? 전세권 설정자예요. 요걸요 시험 문제를 어떻게 바꾸냐면 전세권자로 바꿔서 오답을 만드니까 항상 전세권 설정자인지 전세권자인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3번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직접 지배권이므로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된다. 스스로 목적물을 유지하고 수선해 줘야 되고요. 4번 전세권도 물론 사실상 집에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 인정이 되고요.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적 취득권 인정이 되고요. 또 전세권자도 그 목적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이니까 상린관계가 관한 민법 규정에 당연히 뭐죠?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 5번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요. 전세금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전세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청구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어요. 한 번 올렸을 때는 20분의 1, 5%를 초과할 수 없고요. 한 번 올렸다면 1년 이내는 또 하지 못하니까 1년에 한 번씩만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주의할 문제점이 생기고요. 출제 가능성이 많은데 요거는요.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인데 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뺏기 못하는 것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전세금을 또는 임차보증금을 100% 올리든 200% 올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계약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전세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언제요? 동의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규정이죠. 솔직히 대한민국 집주인 중에서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집주인, 악덕 집주인은 없죠. 보통 재계약을 하면서 뭐 하게 돼요? 증액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왠지 세입자를 보호하는 듯한 규정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규정이고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에서 개정 논의도 있고 또 최근에 전세금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꼭 개념과 의미까지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전세권의 처분,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전전세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다른 점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지상권도 양도, 임대, 담보 설정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자유는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제공할 수 있지만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전세권의 양도, 담보재금, 전전세 가지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뭐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특약으로서 금지시킬 수 있다 정도고. 그 다음에 4번 전세권자는 스스로 한 번 더 전세를 줄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전세라고 하고요. 또 전세권자 스스로 타인에게 또 그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임대와 전전세가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겠습니까? 전전세권은 원래 전세권으로부터 비롯된 권리니까 원래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전전세권도 자동으로 뭐죠? 소멸하게 되고요. 또 2번 전전세권도 어차피 물권이니까 이것도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원래 전세권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원래 전세기간보다 더 길 수는 없고요. 원래 전세금보다 전전세금이 더 뭐 할 수는 없어요? 클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서 또 비슷한 말이 한번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B번 전세권자 책임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원래는 자신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책임이라면 그때는 전세권자에게 불가항력이라도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세금에 대해서 전세권자는 뭘 받을 수 있냐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또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전세권의 소멸이에요. 일단 소멸원이 일반적인 설명드릴 게 없고 1번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입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소멸 청구라는 것은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일단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죠. 어떤 의무가 있냐면요.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소멸 청구하면 즉시 전세권이 뭐가 되냐면 소멸되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2번 전세권의 소멸 통고 언제 합니까?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고 3번 목적 부동산이 멸실해서 가번 전부 멸실, 나번 일부 멸실해서 나눠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요 전세권자로서
건물에 살고 있는데 그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됐어요. 전부든 일부든 간에. 근데 만약에 그 화재 원인에게 전세권자에게인 저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전세권자는 책임지지 않아요. 이때는 그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집이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한 것에 대해서 전세권자인 저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저는 집주인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이 책임액만큼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당할 수 있는 거죠. 깔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요. 갑자기 멀쩡해 있는 남산이 화산 폭발하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저한테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죠. 그래서 저는 집주인을 만나가지고 전세권이 소멸됐으니까 전세금 내놔라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화재 발생 원인이 저의 과실로 인해서 제가 라면 끓여 먹다가 불낸 거라면 이제는 오히려 누가요? 집주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책임지라 라고 하면서 그 손해만큼 전세금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당할 수 있는 거죠. 깔 수 있는 거죠. 물론 모자라면 저한테 더 청구할 것이고요. 남는 게 있으면 그때는 뭐죠? 돌려주겠죠.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00포지 오시면 4번 전세권 물론 뭐 할 수 있냐면 포기할 수 있고요. 1번 동시이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일단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예요. 따라서 만약에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측에 나와 있는데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요. 먼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전세권의 치명적 약점이에요. 다시 한번요.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뭐죠? 동시이행 관계다. 따라서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집부터 비워줘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따라 이러한 전세권의 치명적 약점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입법적으로 특별히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특별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집을 비워줘야 되고요.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은 언제 집을 비워주면 되냐면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할 때 집을 비워주면 됩니다. 특별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중간에 판례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방 한 칸만 전세가 설정이 됐어요. 이랬을 때 그 아파트 방 한 칸의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전체를 다 경매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만 경매 청구권, 경매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근데 하단에 나와보내가지고 전세권자의 우선적 지위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해야 되냐면 경매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저당권을 할 때 조금 건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경매 부분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수업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문제를 푸는 도구는 뭐죠? 간단해야 된다. 문제 자체가 어려운데 도구까지 어렵다면 주어진 시간 내에 뭐 하지 못하냐면 문제를 풀지 못하고요.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경매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건데 요거만 기억하신다고 이해하신다면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도 이상한 거 막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경매 절차 같은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매 절차는 법원 공무원이 신경 쓸 문제지 공인중개사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매 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되냐면 경매 목적물에 있는 권리들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소멸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권리 분석이라고 하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합격한 시간적 여유 있으면 경매 강의도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때는 아주 자세히 배우지만 공인중개사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자,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소멸이 돼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둘째, 경매가 됐을 때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요거는 누구하고 비교해서 판단하냐면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경매 목적물에 있는 가장 빠른 저당권과 비교해 가지고요, 요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라면 권리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하게 되고요,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라면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명제인 거죠. 간단하죠. 자,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 용익권, 둘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셋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해 봤더니 권리가 소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권리가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소멸이 안 된다면 배당을 못 받아요.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냐면 배당을 받아. 이것도 중요한 명제예요. 따라서 왜 모든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소멸하냐면요, 저당권의 궁극적 목적은 돈 받는 거거든요. 배당 받는 거거든요. 근데 배당 받으려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는 거고, 그럼 배당 받는 배당 순위가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뭐 당해세니 국세니 지방세니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이니 이런 건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시험 문제 뭐 한 5, 6년마다 한 번씩 지문으로 나오는데 나오더라도 그것은 뭐 문제를 맞히고 틀리는 데는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궁극적으로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배당 순이라는 말이 뭐냐면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 뭐냐면요, 우선 변제권이죠. 자, 기억나시나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주어진 순위에 따라서 우열에 따라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그러면 우열에 따라서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권. 배당 순위, 돈 받는 순서와 결국 그것이 뭐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결국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이고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배당 순위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채권과 같이 우선 변제권이 없다면요, 배당 순위가 안 주어져요. 일반 채권자로서 안분 배분 받게 돼요.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주어지냐면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은 아닌 거죠. 따라서 배당 순위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에게 주어지는데,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만약에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라면,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배우겠지만 확정일자부 임차권도 뭐가 있냐면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임차권이라면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배당 순위가 상대적으로 결정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거 볼까요? 소멸이 안 되면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고요.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습니까? 받는데, 배당 순위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들에게 주어지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라면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할 때 사례 가지고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사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본적 사례인데 이 세 가지 사례, 첫 번째 사례가 가장 쉬운 사례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경매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확인해 봤더니 병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우리는 첫째, 뭘 판단해 봐야 되느냐면 권리가 소멸되는지 안 되는 여부를 판단하는데,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자, 을 전세권 경매로 인해서 소멸돼요? 안 돼요? 소멸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소멸되는지는 경매를 신청한 병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갑하고 비교합니다. 따라서 갑보다 후순이기 때문에 을의 전세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됩니다. 자, 다 소멸됐으니까 뭘 받아요? 배당을 받는데 세 권리 다 모두 뭐예요?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아주 단순한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시험 문제 잘 나는 사례니까 확실하게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는, 자,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뭐가 설정됐냐면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3억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고요.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병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첫째, 권리가 소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자, 갑의 전세권 소멸돼요? 안 돼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배당을 받는 1순위는 누군가요? 을이 1순위고 병이 뭐죠? 2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습니다. 소멸 안 되는 권리는 뭘 받지 못해요?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요 값은 요 3억 원을 누구한테 받게 되는 거예요? 경락을 받은 사람에게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경락을 받고자 한다면 요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1번과 같은 사례는 다 소멸하는 거니까 쓰고 싶은 게 다 쓰면 되는 거죠.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갑이 소멸되지 않고 남으니까 누가 3억을 줘야 돼요? 경락을 받은 채가 갑에게 3억을 줘야 되니까 낙찰 금액을 쓸 때는 3억을 빼고 뭘 해야 돼요?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만약에 갑이 나 그냥 배당 받겠다 임의로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되냐면 소멸이 됩니다. 왜요? 소멸이 돼야지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임의로 배당을 선택하면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뭘 받는 거죠? 배당을 받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아니라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되고 토지겠네요. 3번 병 앞으로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경매가 진행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에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을 지상권 소멸하나요? 소멸되겠죠. 왜요?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을 지상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됩니다. 자, 배당을 받아야죠. 갑이 1순위고 병이 2순위입니다. 을에게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배당 순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에게만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지상권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받을 돈이 있다면 일반 채권자로서 안분 배분 받을 수 있을 뿐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점도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죠? 이 부분은 뭐 많지도 않고 간단하지만 잘 틀린 이유는 뭐예요? 그냥 곡해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틀리게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 가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302페이지 보시면 전세권자의 원상회복, 전세권이 소멸하면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번, 전세권자가 살면서 부속시킨 물건이 있다면 부속물을 수구해서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속시킬 당시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를 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 전세권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냐면 배제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5번.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지만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